16대 대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선 끝났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보니까 패턴이 없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선 이벤트랑은 다르게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외 경기, 대외 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 나라다. 한국 수출 경기, 대외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증시였다라는 게 이제 과거 대선이 남긴 교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여기는 이사하고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제 제가 인포맥스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또 이제 한지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그래도 올해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뭐 YTD 연초율을 보면 그래도 거의 다시 한 9에서 10% 정도 올라왔으니까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 정도. 그렇죠. 그렇다고 막 엄청 강세장이냐 그러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게 어디냐 이런 정도는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주도주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선 방산, 이 그렇죠. 두 섹터가 확실한 주도주의 역할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바뀐 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특히나 뭐 관세 피해주들,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뭐 2차전지 이런 좀 관세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두들겨 맞았던 업종들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부상을 했고, 이번 주가 지금 오늘이 5월 15일 그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에 되게 시장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좋았던 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업종 간의 수단매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조선방산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인데, 아직까지는 다들 그냥 뭐 수싸움 정도, 레이스 정도만 계속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그만큼 관세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았었던 거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 이게 되게 좋았다가 그쵸, 무풍지 좋았죠. 관세 피해주들이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놀라오는 과정인데, 둘 중에 이제 연구원님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이거는 이제 시계열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그냥 상반기, 지금 5월 중순이니까 6월 달까지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는 저는 조선방산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중을 내가 더 실어서 계속 먹겠다 이게 아니라 조선방산을 지금 줄이지 말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그림이 우리나라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주도주들의 주가 변화, 주도주들이요? 시가총액 변화. 크게 해서 볼까요? 보시면은 뭐 2004에서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그 조선 기계철강, 그 다음에 2009년 중후반부터 2012년도까지는 그 유명했던 차화정 장세. 그러네요. 그리고 2015 정도년에서 2017년도까지는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작년에는 AI, 지금은 방산조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존재했던 주도주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빼고는 주도주가 박스권이건 상승장이건 늘 있었다라는 거고, 과연 이번에 지금 저 주도주, 방산조선 주도주가 관세 전쟁이 일종의 좀 말씀하신 대로 국면이 어느 정도 바뀌었잖아요. 국면이 바뀌면은 방산조선도 뭔가 포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과연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가, 이건 아까 제가 길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주도주들을 한번 기간별로 좀 제가 잘라봤어요. 주도주로서 주가 퍼포먼스, 주가 모멘텀을 1년 이상 유지한 주도주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도주긴 주도주인데 반짝하고 끝난 애들. 오른쪽 가령 보시면은 뭐 작년에 이제 AI 관련주들 이제 여름까지 좋았다가 꺾이고, 그 다음에 재작년이 이제 그 유명했던 2차전지, 이것도 역시 뭐 한동안 주가 엄청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두 개 분기 지나니까 꺾여버리고, 이게 과연 오른쪽에 있는 게 1년 미만 지속력에 그친 주도주들이고, 왼쪽은 쭉쭉 갔던 애들이죠. 저는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론과 같은 약간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주도주라는 거는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주식, 너도 나도 사고 있는 주식,
이게 주도주의인데 그렇게 너도 나도 사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높아지게 되죠. 문제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촉매, 근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이 바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우리나라 주도주들의 그냥 PER, 밸류에이션 지표이고 밸류에이션 PER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제 이익 지표인데 밸류에이션이 꺾이는 시점이랑 이익 꺾이는 시점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뒷받침 안 되면 밸류에이션이 꺾이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꺾인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익이 되게 중요한 지표이다. 이익 성장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주도주의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왜 조선방산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이익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봤던 약간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파란색 선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1분기 영업이익, 올해 2분기, 위에 3분기, 4분기 애널리스트들의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해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이번에 1분기 실적들 대부분 잘 나왔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조선방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 줄줄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신기하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2분기 실적들은 다 2분기는 올리고 네. 그런데 2분기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익 자신감들이 붙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실적 시즌 이후에 나타났던 분기별 영업이익 현상인데 지금 3분기, 4분기는 다 내려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2분기까지는 우리가 숫자 추정 가능하고 뭔가 얘네들의 사업성들이 보이는데 지금 3분기부터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다. 일단 내리고 보자. 왜 내릴까? 그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다들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불확실해지고 이익에 대한 흐릿함들이 많이 높아지는 시점인데 이때 저희가 대안으로 계속 찾고 있는 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이트 밝힐 수 있는 애들 쉽게 말해 이익 가시성이 있는 애들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게 조선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도체나 자동차나 다른 업종들은 대외 수요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실적들의 추정들이 되게 급변하고 변동성들이 심한데 조선방산과 같이 수주 베이스로 성장을 하는 애들은 이 수주 잔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왼쪽 반도체 업종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봐도 1분기는 그냥 플랫하게 컨센서스가 지금 무난하게 끝이 나고 있는데 2분기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다 올리고 있죠. 근데 여기는 3분기, 4분기 아까 코스피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3개 조선 방산 업체들 보면은 1분기보다 2, 3분기, 4분기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실적 가시성들이 있으니까 애널리스트의 자신감이 있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반기에 솔직히 조선방산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2달 정도의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이 가시성 있는 업종들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조선방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들을 하는 부분이 수급이 너도 나도 다 들고 있다라는 거. 왼쪽에 있는 게 반도체고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있는 게 조선방산의 주체별 수급인데 지금 개인 수급 말고 외국인 기관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조선방산 다들 어느 정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포트의 대부분들이 다 이런 상태다. 글로벌 외국인들의 포트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얘네들이 뭔가 흠집이 하나 생기면은 누구든지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나 뭐 자동차 혹은 2차전지 바이오 새로운 주도주가 치고 올라오면은 얘네들은 수급 부담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수급적으로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은 외국인이 완전히 비워요. 완전히 팔고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게 보면 이제 작년 초에 왜 산 거야? 이거는 그 메모리업판 반등이랑 뭐 HBM 때문에 샀다가 이제 그러니까 20조 가까이 이제 연초부터 뭐 6개월 동안 사다가 그거 다 팔고 지금은 더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15조까지 돼버린 거고 이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짓눌러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도 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조정, 이게 뭐 좀 차익 실현 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쵸. 2, 3조 원 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외국인은 조선 그리고 상사, 자본재, 뭐 기계, 방산인 거죠. 네, 조선 방산이죠. 섹터에 대한 수급은 좋다. 근데 기관은 뭐 이렇게 조선을 제외하고는 아주 많이 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관세의 영향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조선과 방산이 관세 때문에 수혜를 받던 거냐?
그것도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자주국방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본 측면들이 많았는데 관세 수혜보다는 관세 피해를 안 보는 주식 그렇죠. 이거였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관세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의해서 극적으로 많이 낮췄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유예고 그리고 보편관세 10%라는 거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 주요 기관들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예상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범주에 있었던 게 보편관세 10%. 지금도 역시나 그 범주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저도 어지간해서는 시장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위로 보려고 하는 편인데 네. 아직은 우리가 뭐 상황 종결, 관세 전쟁 종결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 그 한두 달 정도는 우리나라 지수가 특히나 외풍에 취약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정도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시작하니까 네. 얼마나 안 좋을까 그랬는데 보편 관세 10%가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다는 워스트 거죠. 시나리오에서 좀 순한 워스트 시나리오. 순한 맛 워스트.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끝단을 봤다가 지금 그쵸. 이 정도로 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안 좋은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 아직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 발표 나고 나서도 다들 시큰둥했던 것처럼 관세 영향 본격적으로 확인하려면 6월달 정도는 돼야 된다. 아하. 이게 좀 지배적인 인식 같아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네. 변수들이 많은데 그럼 앞으로 이제 관세 말고 주식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뭘로 보세요? 그래도 미국은 솔직히 지금 부러운 나라죠. 여기는 AI가 주도주로 다시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조금 더 클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클리어해주고 방향성도 저는 미국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니까 우리는 이제 탑다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 아니면 바텀업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다행인 거 대선이라는 게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6월 초에 있는 대선. 2000년 이후에 16대 대선 이후부터 그 최근까지 이제 기간별로 대선 끝났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그 수익률, 기간별로 수익률을 보니까 패턴이 없죠. 들쑥날쑥하잖아요. 그 빠진 19대 것도 때 있고 빠진 날 오른 것도 오른 날도 있고요.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뭐 대선 이벤트랑은 다르게 한국의 대선이 어떻게 끝나고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외 경기, 대외 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 나라다. 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임기별로 이제 코스피랑 한국 수출을 분류해 보면은 역시나 코스피 방향성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정권 잡았는지 뭐 여당 민주당이 잡았는지 혹은 국민의힘이 잡았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 수출 경기 대외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증시였다라는 게 이제 과거 대선이 남긴 교훈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뭐 정치를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치인들 중에서 거봐요. 내가 할 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잘해서 된 게 또 아니고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외 경기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 이번 대선 그러면 또 별거 없지 않겠나? 결국에는 그냥 뭐 한동안 나타났던 정치인 테마주들만 그 소형주들만 그렇죠. 그거는 늘 있었던 재미 거니까. 보는 장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책적인 지원들이 뭐 굵직한 거 특히나 AI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또 뭐 친환경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방산조선 우리나라 이제 주요 그 주력 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 정책들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도 이제 투자자들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왼쪽에 있는 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뭐 동학개미 운동 그 많이 하면서 개인 투자자 참여 늘어났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투자자 계좌 개설 개수 늘어나는 거 알고 있는데 과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나 비중이 변화가 있나 네. 계산해 보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들을 한번 통계청이나 예탁결제원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2019년도 때에는 14%였습니다. 근데 24년도 지금 올라온 거 보면 30%대로 2배 이상 늘어났죠. 아 이게 2배나 늘었구나. 동학개미를 기점으로 사실상에 많이 그러네요.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중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예전에도 물론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면서 유권자들 표심 잡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질 거다, 강해질 거다. 증시 활성화에 대해서 니즈가 더 정치권에서도 높아질 거다.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룹이 네. 무슨 뭐 종교든 네. 아니면 뭐든 뭐 지역이든
30%를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없을 것. 주식을 하는 사람 30%다 이런 그룹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서 이거를 해놨다면은 이번에도 뭐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뭐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더라도. 어허. 그런데 누가 되던 간에 증시 활성화 정책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여당 측이나 야당 측이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주식시장 관련된 공약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그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법 개정이나 뭐 자사주 뭐 의무 소각 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러한 것들 개정안도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중심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저PBR 주들이고, 거기서 이제 볼만한 것들은 저는 뭐 지주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증권주들, 이것들은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 안에 비중을 유지해 갈 만한, 들고 갈 만한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의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근데 뭐 좋은데 막 증권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증권주 네. 시장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죠?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증권주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신용증권 바뀌었을 같은 때, 게 그렇죠. 예, 네. 바뀌었을 때 자사주 의무 소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EPS가 개선이 되고 ROA가 개선이 되는 그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게 증권주 강세 배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요즘에 거래 그래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장 거래 대금이? 반등하면서 뭐 네네. 대체거래소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고, 증권주 내에서도 특정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들은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 상관없이 정권의 뭐 교체 뭐 상관없이 본인 가던 길 가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 증권사들 요즘에 주가들 뭐 신고가 경신하고 이러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요인들, 거래 대금 활성화, 자사주 의무 소각 뭐 기대, 주주 환원, 이것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사주라는 거는 결국 이제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금고에다가.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그러면 그게 주식이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2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금융공학적 약간 그냥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올라가는 그런 거죠. 거야. 네. 주식이 100개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50개가 지금 금고 안에 있어. 네. 여기 밖에는 50개밖에 없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래. 네. 그러면은 50개가 이 회사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돼야 되니까 원래는 100개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 2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 저는 그게 뭐 핵심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당 유력 그 대권 후보가? 후보께서 이제 뭐 PBR 0.1배 이하 기업들 뭐 퇴출시키는 방안들 검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리서치 센터장들 모아놓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PBR 0.1배 기업들 별로 없어요, 솔직히. 0.1배 이하는 0.1배 기업들 뭐 몇 개, 10개 미만 뭐 이 정도로 10개 미만. 되는데, 그래서 아마 PBR 0.5배 이하 정도에서 저희가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ROE가 좀 나온다는 애들, 얘네들은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업종들이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주사, 은행. 맞아요. 그럼 관련해서는 저희가 라이티오라고 저희가 네. 저녁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나 알고 있습니다. 정리 쭉 팬입니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밑에 있는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BR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저 PBR이 적당한 PBR까지 올라가면 또 이제 차익실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이제 그 투자 작년 아이디어인 겁니다. 1월 말 2월 초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저 PBR이다 라고 묻은 애들은 전부 다 모조리 올라갔다가 그쵸. 그 이후에 이제 그 속가내기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 그 속가내기 했을 때 핵심은 당연한 거지만 이익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익이다. 그렇죠. 이익인데, 사실 저는 이제 멀티플 PER이든 PBR이든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 성장도 있지만 사실 그 회사가 괜찮냐, 그냥 네.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좋은 회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냐라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주주들한테 잘 돌려주냐 네. 이 질문인 거고 그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냐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인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말하면 이제 거버넌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상법 개정도 된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상법 개정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은 코스피 바로 3천 간다. 아하.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3천 갈 수 있는 기틀이 좀 더 단단해진다. 바램이죠. 그게 그쵸. 상법 개정되면 3천 가는 거 길이 시작된다. 그쵸. 이런 느낌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뭐 바로 간다라는 막 그런 좀 그 자극적인 아. 문구들이 있는데 저도 바로 네.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이제 그 기틀들이 좀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무엇이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통 소액 주주들 그동안에 약간 홀대시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보다는 더 잘 챙겨주겠다라는 거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도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른바 신뢰가 좀 더 강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도 단단한 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의 사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주식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일본 특히 일본 사례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확실히 이제 주주하는 밸류업 막 강제성 부여하면서 맞아요. 주가가 일본 니케이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기에는 맞는데 일본도 니케이 날아가는 기간 동안에 보면은 얘네들도 결국에는 기업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좋았었죠. 아, 특히나 엔화 약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수출주들이 캐리한 것도 있으니까 대표님께서도 잘 뭐 몇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디 특정 가격을 전망할 때 하나의 지표만 보고는 하지 말자. 그런 이거죠. 네, 주가가 올라간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네,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개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일본의 과정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뭐 대충 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또 뭐 일본은 또 뭐 야쿠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주주운동하는 애들 야쿠자 이거 와서 막 이거 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권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개선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게 판이 만들어졌으니 좀 첫 단추를 이제 이번부터는 잘 끼워가지고 끼웠으면 좋겠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좀 드는 것 뭐 같습니다. 대부분 다 뭐 마음속에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됐을 때 증시도 어떻게 될 거다 시나리오를 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증시 어떤 형태로든 증시 활성화 정책들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뭐 트럼프 아까 저도 오기 전에 뉴스 보고 왔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거의 약간 민주당 지지층들 공략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 그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들은 기존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지지자들도 신경 쓰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들이 대부분 관심 있어 하는 게 저는 주식시장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보다 요 그림이 더 중요할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이 그림은 이제 저랑 같이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 위원이 만들어낸 차트인데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대선일 전후로 봤을 때 저 PBR주들이 코스피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 초과 수익을 냈냐 보면은 희한하게도 대부분 다 초과 수익 잘 내고 있는 구간들이 많았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러네요. 특히나 17대 대선 이후 이게 왜 요인이 뭐 어떤 거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대선 기간 때마다 대외 환경들이 좀 많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도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감,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친기업적인 정책들 시행해 줄 거라는 기대감,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그 저 PBR주들이 상대적으로 고퍼주들, 고 PBR주들, 성장주들보다 적어도 1년 미만 기간에 한정해서는 아웃퍼폼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 네. 대선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원화가 강세인데 원화가 그렇죠. 강세가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측면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죠. 한국은행 그렇죠. 입장에서도 금리를 뭐 25 내릴 거, 50 내려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금리 결정할 때 좀 더 편안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환율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조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까요?
뭐 돈이 풀리는 거니까 결코 나쁜 재료는 아니게 되죠. 일단은 뭐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이제 추경 예산을 한 번 더 이번 대선 끝나고 편성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돈들은 솔직히 뭐 반도체, 자동차, 수출 쪽들로 흘러가기보다는 내수 쪽들로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제 내수 관련주들, 내수 유통 관련주들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내수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내수는 이제 망했어 뭐 이런 얘기. 출산율 모르냐? 네. 그런데 심지어 출산율조차 네. 미묘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조차도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도움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그걸로 내수 긍정적으로 볼 수 관련주들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다만 이제 정말 부양 효과가 실제로 경기 성장을 다시 1%대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뭐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 저성장 국면에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그 최근에 요 며칠 새 차트를 좀 보다가 느낀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주도주들의 주가 변화, 시가총액 변화가 아니라 주가 변화잖아요. 보면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가 낮아져요. 예전에는 주도주 한 번 나오면 조선 뭐 10배, 10배씩 10배씩 가고 자동차도 뭐 대여섯 배씩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10배 같다는 네. 얘기는 진짜 안에 종목은 난리 그쵸.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최근에 뭐 4, 5년만 하더라도 위로 깔짝 올랐다가 끝나고 깔짝 올라갔다가 끝나고 이게 뭐일까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저 성장을 펀더멘털의 이전보다는 덜해지고 있다. 저 성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 주도주들의 시가총액 변화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제 지배주주라고 얘기하는 네. 그분들이 고성장 시기에는 주주들한테 야 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돈 고성장인데 해줄게. 지금 이거 성장을 해야지 내가 언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냐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는 저성장 국가고 그쵸. 우리나라 안에서 고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주주 환원에 대한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날 하는 게,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뭐 마냥 나쁘다고 보기만은 좀 아닌 것이, 이제 저성장이니까 배당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수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네. 봤었는데, 내수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지 뭐 대표적으로 않을까. 이제 뭐 저희 보고서에도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유통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백화점 관련주들도 내수 그렇죠. 관련주들이고, 그러니까 유통 혹은 네. 이제 건설 이런 회사들인 거예요. 그죠? 건설은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뭐 기대감들도 그쵸.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내수라고 다 한 카테고리에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라고 하면은 뭔가 경기 방어주 성격, 재미없는 주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수 안에서 유통이나 건설이 경기 방어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베타가 경기 민감이죠. 민감이죠. 내가 여기서 좀 아웃퍼폼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수 내에서 경기 민감 업종들, 여기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내수를 사보자라는 콜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드물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수출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수출 잘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성향이 강한 나라이지만, 지금은 이제 내수 업종이 워낙 싸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맞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뒤늦게 이제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렇죠. 좋아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뭐 내수가 우리나라 뭐 내수가 엄청 커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수출로 성장하는 국가니까 네. 이것들은 내가 좀 더 길게 오래 들고 갈 주식들은 저는 이제 수출 쪽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방사는 주가가 좀 쉰다고 해서 줄이지 말고 좀 기다리고 가져가자 이런 네, 얘기로 좀 맞습니다.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하반기 전망이 나왔다고 하던데, 하반기에는 좀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섹터 주목하신 섹터 있다면 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요? 저 하반기에는 조선방산에 대해서 비중은 저희가 조금 줄여가는 전략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뭐 스토리상으로도 그렇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주식이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좋은 재료가 발견이 되면은 도망간다라는 도망간 거잖아요. 약간 그 한 번에 우르르 몰려가려는
역설림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아니지만 당장은 아닌데 아니지만 이제 그 8월 달 이후로 뭐 중국과 미국이 관세 이제 유예 협정이 끝나고 나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뭐 관세 쪽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은 쪽으로 일어난다. 생각보다 앞으로 얘네들이 관세를 세게 물리지 않고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거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도 관세 정도 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관세 플로우가 흘러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관세로 피해를 봤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쪽으로 다들 많이 눈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방산조선에 대한 비중들 서서히 좀 교체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지금은 줄이지 말자. 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조선 방산을 팔 기회를 줄 거다 이런 거고. 더 팔 기회를 올라갈 줄 때 지금 가격 말고 더 높은 가격에서 팔 기회는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에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근데 관세라는 그러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뭐 아예 얘네들을 뭐 되게 비관적으로 이제 주가 그런 꺾겠습니다 건 파세요가 아니지만. 아니라 조선방산보다 그 주가의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올 하나둘씩 거다. 더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신 거고 사실 요즘에도 보면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다양한 섹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반도체만 못 갈 뿐, 삼성전자만 못 갈 뿐이지 그쵸.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나름의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장세 같아요. 그렇죠.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좀 하반기-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한 두 달 정도는 그냥 2,700 내외에서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냥 지수대로 딱 네. 그 앵커를 해보자면은 2,700. 오히려 3분기 때가 시장 한번 레벨업은 할 것 같아요. 정고점이 저희가 한 200, 작년 정고점이 2,890 정도였잖아요. 2,900. 2,900 그 레벨까지는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3분기 때 뭐 데이터들 만나고 실적 망가진다라는 우려들은 저는 2분기 때 많이 소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좋게 나올 그쵸. 거다. 그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의 여진이나 충격들이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때 이제 관세 때문에 3,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야. 이 노이즈들이 계속 꼈다가 오히려 3분기로 넘어갈수록 더 시장 분위기는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로 나아갈수록 걱정했던 것이 해소되면서 이제 좀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을 하신 것 같고. 근데 2,900 거기까지 간다. 그 이상은 못 갈까요? 그 이상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이상 가려면은 그냥 우리나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세게 가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반도체 애널 아니어서 여기다 함부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HBM이라는 AI 관련 반도체주들을 제외한 그냥 전통 범용 메모리 레거시 쪽들은 뒤로 갈수록 뭐 불투명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말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더라도 가는 거랑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거랑 전체적으로 지수 움직이는 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 배팅 강하게 하기 어려운 저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000 말고 2,900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2,900 정도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주도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도 오늘 5월 15일 날 나왔고 다른 증권 하우스들도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제부터 더 나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 전망하면 보통 이제 7월 이후인데 점점 이게 빨라지네요. 다 선반영되는 게 많아요. 주식시장은 선반영처럼 이거 전망도 이제 선반영되고 전망이 저 할 때도 네. 5월 뭐 말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끔 뭐 4월 달에 내시는 데도 있고 하반기 전망에 이러다가 막 1월 달에 하반기 전망 내는 데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죠. 어쨌든 근데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틀릴 수 있지만 먼저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오늘 한재훈 연구원님과 함께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